한국 잠수함은 쓰레기다. 잠항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된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언론에 퍼진 이 악의적인 소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를 믿었고 한국을 비난했으며 프랑스 잠수함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사고조사위원장으로서 제가 밝혀낸 진실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낭갈라함을 죽인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새벽 3시 25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수하르토 위보워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하며 현재 해군 사고조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침대 옆 빨간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군 전용 비상 전화였어요. 작전 참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낭갈라 잠수함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KRI 낭갈라 402함. 1981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209급 잠수함에 입원함으로 40년가량 된 노후 함선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해군의 중요한 전력이었습니다. 53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제복만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속 140km로 작전실로 달리는 동안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어요. 작전실에 도착하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발리 북쪽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낭갈라의 마지막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발리 북부 96km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실종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72시간입니다. 낭갈라함의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산소 비축량은 72시간에 불과합니다. 토요일 오전 3시가 구조 시한입니다. 72시간. 사흘. 53명의 생명이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해당 잠수함은 최대 잠항 심도가 250m이지만 마지막 신호는 700m에서 잡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뒤인 오전 7시 잠수 지점 부근에서 기름 유출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좋지 않은 신호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잠수함이 한국에서 개조한 거 맞죠? 네, 맞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에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함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잠수함은 보통 6년에 한 번 하는 창정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잠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9년간 창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서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고 전 세계에서 구조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국제 잠수함 탈출 및 구조 연락사무소는 오전 11시 37분 잠수함 실종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6시 26분 잠수함 침몰을 발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 지원이 계속 이어졌어요. 싱가포르의 잠수함 지원 구조선은 24일, 말레이시아의 잠수함 구조함은 26일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수팀을 파견했고 한국은 통영함에 탑재하는 수중무인 탐사기 ROV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탐사기는 길이 2.5m, 폭 1.7m, 높이 1.9m로 최대 수심 3000m까지 내려가 초음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로보팔 2개와 절단기를 장착해 최대 무게 250kg까지 인양할 수 있었어요. 2016년 북한 미사일 잔해를 건지고 양양 앞바다에 추락한 링스 헬기를 해저 1030m 지점에서 찾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현지 신문들은 희망적인 보도를 했지만 군 해설자들은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육군 소장 출신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2012년 한국에서 진행한 개수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3명이 탑승한 것은 본래 승조원 38명을 초과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운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어요. 국내 언론들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구 연한이 한참 지난 데다 정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잠수함을 어뢰 발사 훈련에 동원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잠수함은 3년간 잠항 훈련에 나선 적이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원인도 제기했습니다. 바다의 강한 내부파로 인해 잠수함이 버티지 못하고 침몰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이완 이스누르완토 해군 소장은 잠수함이 위쪽에서 내부파에 맞았다면 빠르게 밑으로 하강했을 것이라며 자연과 싸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낭갈라함 실종자 가족들과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며 끝까지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3시. 함내에 남아있던 산소 72시간 분량이 모두 고갈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4월 24일, 수심 850m에서 잠수함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5일, 인도네시아군은 공식적으로 승조원 53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낭갈라함의 잔해가 해저에서 세 조각으로 부서진 채 발리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낭갈라함은 새 동강난 상태였습니다. 하디 타잔토 인도네시아 통합군 사령관도 수색팀이 침몰한 잠수함을 발견했으며 탑승한 53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저 850m에서 발견된 잔해들과 함께 닷과 선원들이 착용한 안전복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낭갈라함은 선수, 선체, 선미가 모두 분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심을 훨씬 넘어선 곳에서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했어요. 209급 잠수함 선체의 한계심도 500m를 아득히 넘긴 수심이므로 내부의 승조원들은 질식하기도 전에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주권을 수호하는 53명의 최고의 애국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자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탑승자는 사령관 1명과 승조원 49명, 무기 관계자 3명 등 5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직전까지 진행되는 훈련 과정에서 어뢰관을 열고 닫으면서 대량의 해수가 들어왔거나 워낙 오래된 잠수함이라 해수 개통 배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6월 3일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종적으로 낭갈라함의 인양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50m 심해에서 새 동강이 난 잠수함을 인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로써 53명의 영웅들은 영원히 깊은 바다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낭갈라함 탑승자들이 사고 몇 주 전 퇴임을 앞둔 잠수함 부대 사령관을 위해 웃는 얼굴로 삼파이 준파 잘가요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53명의 전원 사망이 확인된 후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9년 전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창정비 작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연합이 성명을 내고 사고 잠수함 유지관리 및 개량 프로세스는 방어장비 준비에 문제가 있다며 잠수함 창정비를 담당한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개조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은 잠수함이 독일제인데 창정비를 독일에서가 아닌 한국에서 재정비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간 방산 협력 과정을 정부와 국회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잠수함의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 성능을 개량하는 창정비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9년간의 관리는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잠수함의 창정비는 내구 연한 전까지는 6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엔 그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일반적인데 2012년 창정비를 마지막으로 추가 창정비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책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사고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해군력과 잠수함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 섬으로 이뤄진 국가지만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5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난갈라함을 잃음으로써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더욱 약화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서 2003년과 2009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2011년 처음 잠수함 세척을 수주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서 추가 도입분인 세척의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의 214급 잠수함으로 선회하려는 루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납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수함 2차 사업 계약 파기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난갈라함 침몰 사고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들이 노후 함정 관리와 안전 운용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항이 가능하도록 해군의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구조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한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제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2017년 아르헨티나의 ARA 산후안함 사고의 유사성을 지적했어요. 두 사고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 잠수함에서 발생했고 정비 불량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사고의 경우 1984에서 5년에 최초 인도된 함령 30년이 넘은 노후함으로 2008년과 2014년 수리 과정에서 선체를 절단하고 엔진과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환풍구 침수로 인한 배터리 침수 및 합선, 그로 인한 수소 폭발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었어요. 전문가들은 난갈라함 사고도 비슷한 과정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 해군들이 잠수함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정비 주기의 준수, 노후 함정의 운용 한계 설정, 승무원 안전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어요. 한국 해군도 자체 잠수함 운용 기준을 점검했습니다. 장보고급 KSS-2, KSS-3 잠수함들의 정비 상태와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한국의 잠수함 수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함정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승무원 교육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2022년 2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스코르펜급 잠수함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 방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단순히 난갈라함 사고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어요.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변화, 국방 정책의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내부파 이론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이완 이스누르완토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난갈라함이 항행한 롬복 해역과 발리 북부 사이에는 해수밀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 상당한 크기의 내부파가 발생했으며
대량의 해수가 잠수함을 강타에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부파는 해수의 밀도 차이로 인해 바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도로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수중 구조물에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잠수함의 경우 이런 자연적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연적 요인만으로는 이번 사고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 잠수함 전문가는 40년 넘은 노후 잠수함이라 해서 또 승선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탔다고 해서 가라앉았다고 단순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의 상황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정원 초과 문제였습니다. 낭갈라함은 정원이 34명이었지만 사고 당시 53명이 탑승했습니다. 19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죠. 이는 산소 공급량,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 비상시 탈출 장비 등 모든 생명 유지 시스템에 과부하를 가했을 것입니다. 둘째, 9년간의 창정비 공백이었습니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창정비를 받은 후 추가 창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잠수함의 창정비는 6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특히 내구 연한을 넘긴 함정의 경우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셋째, 3년간의 잠항 중단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낭갈라함은 잠수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넷째, 어뢰 발사모의 훈련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발사 직전까지 진행되는 훈련 과정에서 어뢰관을 열고 닫으면서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었거나 노후화된 해수 계통 배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섯째, 고위 인사들의 참관이 무리한 훈련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통합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관한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안전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해군들은 잠수함 운용 기준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노후 잠수함의 운용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며 정원 준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낭갈라함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과의 잠수함 2차 계약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2021년 3월 17일 마지막 3번함 알루고로함이 인도네시아에 인도되었지만 이미 양국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납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수함 2차 사업 계약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2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쏘의 라팔 전투기 42기 도입 계약과 함께 나발그룹으로부터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2022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의 2차 사업계약금 미납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전동 추진기를 선발주 주문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전 정권의 지도자 사위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KFX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성향을 보였고 한국과의 기존 협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정책 다변화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변화였어요.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영해 분쟁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유럽의 강국이면서도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미국과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낭갈라함 사고였습니다. 비록 객관적으로는 한국의 책임이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고 이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실시되기도 했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마침내 2024년 4월 2일
프랑스의 나발그룹 조선소는 두 척의 스콜피온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잠수함 도입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의 잠수함 도입 계획이 장기 계획인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새로운 단골 국가를 늘린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함정 발주 금액은 2020년 620억 달러에서 2029년 7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맞춰 대우조선해양도 잠수함과 수상함을 가리지 않고 수출 확대를 위한 준비에 나섰어요. 2022년 3월에는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을 건조한 방산업체 밥콕과 함정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신 함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해외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사고조사위원장으로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53명의 전우를 잃은 슬픔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방산 산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국내 방산 4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73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를 기록한 성장세입니다. 하나오션의 잠수함 기술 발전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한국 해군이 발주한 총 24척의 잠수함 중 17척을 건조한 실적과 함께 최신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에 탑재된 리튬이온 전지 기술은 기존 잠수함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 야심찬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600억 캐나다 달러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난갈라함 사고 이후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 기준을 통일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국제 잠수함 안전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잠수함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한국도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어요. 기술적으로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정비 이력 관리, 가상현실을 이용한 고도화된 훈련 시뮬레이터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으로 실제 잠수함과 똑같은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 가상 공간에서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러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통신을 활용한 잠수함 통신 시스템 개발과 환경 친화적 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현재 복잡한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에서는 매년 4월 21일을 잠수함 안전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 해군도 국제 잠수함 안전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명의 존엄성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어요. 난갈라함의 53명 승조원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삼파이 준파는 이제 전 세계 잠수함병들 사이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동료에는 국경을 넘어 모든 해군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발리 북쪽 850m 해저에서 영원한 잠에 빠진 그들은 이제 바다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 잠수함병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이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정원 초과, 정비 소홀, 무리한 훈련 같은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들은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원을 엄격히 준수하며 노후 함정의 운용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승무원 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언젠가 다시 손을 잡고 더 나은 해양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53명의 영웅들이여, 영원히 안식하소서. 당신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교훈은 전 세계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당신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